내일이면 총선까지 꼭 30일이 남습니다.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한 가운데 18일까지 참여정당과 플랫폼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창당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해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의 무소속 출마가 줄을 잇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은 촛불혁명 완수를, 미래통합당은 정권 심판을 전면에 내걸고 또 비례정당 대결에 민주당이 뛰어들었습니다. 대격돌이 될 것 같은데 먼저 두 분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사실은 뭐 말하자면 현 정부에 대한 네. 평가, 비판하는 그 선거는 있습니다만은 야당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그런 선거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항목 중에서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과거처럼 수도권에 한 방향으로 쏠리던 표심이 초박빙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도권에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재미있다는 거고요. 또 제도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찌감치 자유한국당은 말하자면 미래 한국당을 만들었고요. 비례 전문 정당이 안정되게 가 있는 거고 민주당은 그 길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가는 형국인데 그것이 무사히 어떤 원래의 그런 목적대로 사실은 명분은 없는 거 결국 실리가 명분이 된 현상 속에서 어느 정도 유권자들이 그것을 헤아려 줄 수 있을 것인가. 네. 또 일정한 민주당이 그런 선택을 했더라도 그것이 유의미하게 되려면 국회의원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이 과연 현재 가능한가, 작동 가능한가, 그것을 어느 정도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기반 사람들이 알아서 전략적으로 수용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이 관건이고 또 하나는 TK는 그렇다 하더라도 부산 경남 지역이 일정 정도 이제는 반동 현상이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다시 한번 보수로의 회기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 역시 저희 김 의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거시적인 부분하고 미시적인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좀 구분해 보자고 하면은 굳이 이제 거시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아까 봉상 이제 총선의 개념은 선거의 개념은 그 현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이 맞어요. 평가가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중간 평가 성격을 띈다고 하는 게 맞고 지금 민주당에서 뭐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약간 궤변성 발언이 맞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책임을 물으려면은 권한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권한이 없는데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이게 궤변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당이 무슨 권한이 있나요? 오히려 여당이 전국을 이끌고 가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모든 권한을 주니까 그러니까 정권이잖아요. 근데 정권을 안 가진 사람한테 심판을 한다? 이건 이제 전형적인 좀 덮어씌우기 형식이라는 거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뭐 소득주 성장론, 그 다음에 조국 장관 사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 울산 선거 개입 문제, 뭐 유재수 씨 문제, 뭐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을 국민들이 과연 촛불 혁명을 들고 나선 개혁 정부가 과연 개혁적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아마 이번 선거의 관건이지 싶고요. 이제 미시적인 데 들어가면 이제 조금 작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 가지고 종로에서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 전직 총리의 대결, 그 다음에 이제 광진에서 청와대 대표도 고민정 후보하고 그 다음에 오세훈 전 시장, 그 다음에 이제 구로울 같은 경우에는 윤건영, 다시 말해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그 다음에 김용태, 미래통합당에서 가장 개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태 후보. 혹시 이렇게 좀 라이벌 대결, 국민들이 볼 때 야, 이거 좀 재밌다. 이런 대결이 과연 어떻게 평가가 날지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는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번 선거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비례정당의 대결에도 지금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느 세력
연합과 연합정당을 만드느냐 이 부분이 당면 과제잖아요. 어떤 그렇습니다. 흐름으로 좀 흘러갈 걸로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정의당은 뭐 공식적으로 예. 내부적으로 내부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불참 의사가 명확한 것 같고 민생당은 내부적인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이것을 유도해 왔던 시민사회 세력 또 범진보 세력들이 있고요. 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가 별도의 어떤 뭐 열린민주당 같은 부분이 있어서 그 외에 어떤 녹색당이나 군소 진보 정당과의 말하자면 연정이라고 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형태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연합적인 형태가 사실은 단일체가 되지 못했을 때 그것을 어떤 비례대표의 설령 후순위로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라고 네. 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갈 길이 멀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민생당에는 내일까지 입장을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참여 가능성까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사실은 것 뭐 같네요. 부분적으로는 아마 참여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이제 호남 진영 쪽에 속해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그쪽이 현재 지지율이 왜냐하면 3%가 넘지 않잖아요. 민생당이. 나름대로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의 한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라도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의미는 있겠다. 민생당 입장에서는 예.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원내 소수 정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역이 당적을 이동하는 의원 꿔주기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좀 부담이 생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 일찌감치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에서 새로 이제 미래한국당 만들 때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차피 경선이나 컷오프가 된 의원들에게 그렇게 가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당의 지도력의 어떤 힘이 있을까라는 측면이 있고요. 네. 오히려 그런 면에서 그런 어떤 의원들 몇 명이라기보다도 어렵사리 몇 명 말하자면 저쪽보다는 적겠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뭐 후순위라고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유권자들이나 특히 당원들 중심으로 자발적인 어떤 네. 전략 투표의 형태가 더 많이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해 주신 이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만드는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을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도 듣고 싶은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고육책이겠죠. 실제로 뭐 그 명분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명분은 전혀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실리를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네. 자 이번에 준연동형제를 만들면서 비례대표 그 배분을 3% 정도의 득표율을 얻는 정당으로 한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저기 영입하고자 하는 저 뭐 아까 자료 화면에서 처음에 소개했던 뭐 녹색당이니 무슨 당이니 무슨 당이 나와 있는데 예. 그런 정당들은 왜 3%가 넘지 않는 정당을 왜 그럼 저기 선거법을 만들 때 3%라고 제한을 뒀을까요? 차라리 1%, 0%라도 비율로 딱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3%라는 것을 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다시 말해서 각종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3%라는 걸 두는데 이제 와서 3%도 안 되는 정당을 다 끌어들인다? 여기부터 자가당착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비례연합 정당이 성공하냐 실패하는 거는 예. 딱 두 가지입니다. 3%가 넘는 정당,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정의당,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 이 두 당이 포함되지 않는 저기 비례연합 정당은 전혀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중도층 표심 이탈을 최소화하려면 좀 조용하고 안정적인 대상과 연합해서 잡음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평가들 그리고 조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열린 민주당의 연합정당 참여 가능성도 함께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열린민주당이 주도하는 형태의 연합 형태는 아마 부적절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어렵사리 민생당이나 누군가가 중심에 서준다면 네. 같이 시민 세력과 함께 들어가는 형태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저는 현재로는 말하자면 그 지역구와 비례정당을 구분해내는 어떤 그 호남 유권자들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연합적인 형태, 전략적인 투표 형태가 만들어져서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데 기본적인 정당 자체가 현재 2% 3% 되지 않지만 특정 한두 개 정당은 4, 5% 이상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저는 실제적으로 보면 지역구하고 별개하는 어떤 민주당이 다른 예. 자그마한 정당이라도 집중해서 한다라면
뭐 한 20% 가까운 지지를 받는 그런 정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은 시간표대로 가고 있습니다만 당내 공천 후폭풍이 커지면서 무소속 출마가 줄을 잇고 있거든요. 홍준표 전 대표 SNS를 통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그 공천 과정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저도 제가 관전자 입장에서 예. 보더라도 네. 야, 저 부분은 조금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그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과거와 같이 무소속으로 나오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뭐 연대를 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명분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친박 학살에 대한 MB 정부 때 친박 학살에 대한 반발로 나온 뭐 친박연대, 친박 무소속 연대 이런 걸 국민들이 볼 때 명분을 가졌는데 네. 이번 선거에서 과연 그와 같은 명분을 국민들로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두 번째 이제 홍준표 전 대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미국 정치를 쭉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아주 중요한 걸 사실 하나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지금 한 200여 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도 한 40분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나와가지고 낙선되신 분은 바로 정계 은퇴했어요. 네. 어떤 경우도 재수가 없습니다. 제가 네. 혹시 재수한 대통령이 한두 분 있을까? 전 기억이 없거든요. 네. 근데 대한민국 정치는 어떻게 된 게 재수 삼수가 보통이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네. 그런 차원에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전직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품격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줘야지 대한민국의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지 않을까. 전 그 말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구 얘기한 김에 대구 수성 갑으로도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김부겸 의원, 주호영 의원, 사선 의원끼리 그야말로 빅매치인데 이 부분의 관전 포인트는 두 분께 모두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좀 짚어주시죠. 저는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더 주호영 후보보다 저는 오히려 김부겸 후보를 과거부터 좀 이렇게 친분이 있었던 있었거든요. 예, 예. 상당히 괜찮은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네. 김부겸 개인 주호영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은 정당에 대한 투표가 훨씬 더 대구 쪽에서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문제를 갖다가 오히려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박능호 장관, 뭐 대구 사태. 그다음에 이런 것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대구 사람들한테 정말 양질의 정치인을 사장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네. 전 그런 차원에서 참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보였습니다. 후보 개인보다는 이 정당 프레임에 관련된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뭐 짚어주셨고요. 아무래도 네. 뭐 대구에서의 싸움은 조호영 의원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부겸 의원은 개인이 갖고 있는 성실성이라든지 그래도 어려운 현실에서 말하자면 정부로부터 협력을 구하려면 그래도 여당의 어떤 네. 대권 후보 정도 한 사람 대구에서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대구 시민들의 어떤 전략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계시고 어렵지만 이 평가가 어떻게 날지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미국, 유럽 가면서 이렇게 다시 재평가 됐을 때 네.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 김부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주자. 우리도 여당과 또 현 정부와 네. 연결되는 고리를 하나 찾아보자. 이제 이런 민심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과거처럼 어쨌든 지역주의라고 하는 관점 자체는 정치인들이 강제하는 거. 지난번에도 예결위에서 김재현 의원이 그냥 말하자면 홍남기 부총리가 그냥 한마디로 실수한 것을 꼭 집어서 다시 제거하면서 부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구 경북 시민들이 그걸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정권 심판론이 기조가 되는 이 선거에서 김부겸 후보가 불리한 건 기정사실이라고 보이지만 대구 시민이 꼭 그렇다고 완전히 말하자면 천편일률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TK 지역에서 곽대훈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컷오프된 의원들이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데 무소속 연대 성사 여부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예. 방금 전에 좀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어떤 그 무소속 연대가 힘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래통합당의 그 공천관리위원회 평가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예. 김영호 공관위에서 시작했던 이 대폭적인 물갈이 상당히 어쩌면은 그 보수나 특히 샤이 보수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을 얻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그 국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좀 새로운 변화의 물결, 이것도 사람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정권은 상당히 그런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꾸로 역으로 무소속 연대는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네. 미래통합당의 공천 과정을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총선 때는 항상 이당 저당에 그런 문제들이 네.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지금 한교안 대표가 공식적으로 6개 지역이나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이 좀 이례적인 부분이고요. 바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 지역을 바로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것도 아주 새로운 모습 같습니다. 어쨌든 네. 이 문제는 김종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들을 영입하기 위한 부분이고 네. 또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물러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조정기가 갖고 있습니다만은 무소속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연대까지는 힘들더라도 네. 살아서 돌아오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경쟁력 수준에서.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큰 경쟁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물론 홍일학 의원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는 무소속으로 나와도 충분히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자기를 선택해서 다시 복당해 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별적인 다시 말하자면 그분들의 어떤 승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일단 그렇다면 전반적인 이런 상황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인가 지금 당 내부에서 어떤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흐름으로 갈까요? 공천 문제는 더 이상 아마 손대기가 어려울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래통합당에서 어저께인가요? 저기 바로 그 심야 그 최고위원회를 하면서 네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일부 이제 최고위원들 중에서는 이번 기회에 좀 공관위를 교체해서 좀 다른 방향을 가보자고 했지만 네. 전적인 대세적인 의견은 그게 아니다. 일단 김용호 공관위원장 한 분은 사퇴하는 걸로 하고 이석연 부위원장 체제로 그대로 가자라고 예. 하는 것은 이번 공천 자체는 뭐 크게 아쉬운 점도 있지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또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아마 분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천 문제는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방금 이제 우리 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 김종인 위원장 모시는 네. 문제가 이 문제하고 이제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약간 찬반 의견은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찬반 의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선거는 말이죠. 보수와 진보를 이렇게 크게 우리가 이념 굳이 나누지 않겠지만 일단 나눈다고 보면은 보수는 진보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네. 진보는 보수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간지대를 장악하기 위한 이전투거든요. 근데 중간지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이 어떤 카드를 쓸 수 있을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김종인 카드만한 특별한 대안은 없을 것이다. 전 그런 차원에서 아마 황교안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영입을 최대한도 약간 잡음이 있겠지만 최대한도 영입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 아마 김종인 위원장도 아마 승낙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사태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지원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구, 뭐 경산, 봉화, 네. 청도 이쪽 지역에 했으면 어쨌든 이 지역에 대해서 피해 조사를 할 수 있고 피해 조사의 한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전기세, 수도세와 같은 공과금도 깎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영소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재난 지역을 선포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행정, 재정, 금융,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가 지원을 가능하고 정부의 지원을 빨리빨리 지역에 집중해서 할 수 예. 있어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대구 경북에 계시는 분들도 어렵지만 어렵사리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국가가 좀 더 책임져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또 어떤 지금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굉장히 좀 뭐 대통령께서 중요한 결단을 해주신 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상황은 뭐 대구 경북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제 뭐 팬데믹까지 됐기 때문에 글로벌한 문제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이럴 때 국가가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하는 건 대단히 네.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재난기본소득 해가지고 1인당 국민한테 100만 원씩 주자, 1000만 원씩 주자, 550 주자 이런 것보다는 꼭 필요한 데에 꼭 필요한 재원이 투입돼 가지고 네. 빨리 극복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 그 특별재난지역 선포한 것은 물론 그 복구 비용의 한 50%를 국가가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빨리 투입하는 게 시성이 중요하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의미와 함께 또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소식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